니네가 뭔데 우릴 무시해? 당장 사과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한 뉴스로 인해 14억 명의 중국인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SNS에서는 화가 난 중국인들이 댓글 테러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당장 사과를 하라며 건물까지 찾아와서 항의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길래 이러는 걸까요? 코리아 파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스입니다. 저는 캐나다의 유명 방송국 CTV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뉴스룸은 항상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전화벨이 울리고 키보드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곳이었어요.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진실을 전하는 좋은 기자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방문하기도 전에 많은 나라들에 대해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게 그저 아시아의 또 다른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삼성 휴대폰과 BTS 음악 정도만 알고 있었죠. 한국이 세계에 그 외에 별로 제공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국제 뉴스를 둘러보다가 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차별받는다는 헤드라인을 보게 되었어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뉴스가 전혀 놀랍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이미 믿고 있던 것을 확인해주는 것 같았죠. 한국은 아마도 외국인들에게 친절하지 않을 거라고요. 별 생각 없이 그 기사에서 빠져나와 평소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춥고 흐린 날씨였어요. 동료인 카밀라가 제 책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알렉스, 이 영상 봤어? 카밀라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화면에서 중국어로 빠르게 말하는 화가 난 여성을 볼 수 있었어요. 자막에 따르면 그녀는 왕리우라는 유명한 중국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그녀는 단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쫓겨났다고 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대우받았는지 설명하면서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끝까지 봤지만 충격을 받거나 특별히 관심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한국에서 이런 행동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안타깝긴 하네. 제가 카밀라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리 놀랍진 않아요. 저는 현재 작성 중이던 지역 육아에 관한 기사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 관한 그 영상은 금세 제 기억에서 흐려졌어요. 그날 오후 늦게 저우린이 제 책상으로 들렀습니다. 저우린은 저희 뉴스팀의 작가로 일하고 있었고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녀는 의자를 끌어당기며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그녀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수십 개의 분노한 게시물들이 보였어요. 부모님께서 방금 한국 여행을 취소하셨어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한국 제품과 여행을 보이콧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요. 처음으로 저는 작은 흥미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평판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국제적 갈등은 강력한 뉴스 소재가 될 수 있죠. 기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이콧이 얼마나 광범위한 거지?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저우리는 더 많은 게시물을 스크롤하며 보여줬습니다. 시간마다 커지고 있어요. 이 댓글들 좀 보세요. 사람들이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중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경제적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무역 문제라든지 정치적 긴장이라든지요. 이건 단순히 한 레스토랑 사건에 관한 이야기 이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갔기 때문에 뉴스룸은 조용했습니다. 새로운 기사에 대한 제안서를 타이핑했어요. 한국의 차별 진실 폭로하기. 서울로 가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차별을 기록할 계획이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K-드라마와 팝 음악에 세련된 이미지 뒤에 틀림없이 존재할 거라고 확신했던 한국의 모습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제안서를 프로그래밍 디렉터인 마르코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유리벽으로 된 그의 사무실에서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그것을 읽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예산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신이 없었어. 그가 펜으로 제 종이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이콧이 관광업과 아마도 무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뉴스 가치가 있어지는군. 그는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서울에서 일주일 시간을 줄게. 하밀라를 프로듀서로 데려가. 제 책상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 임무는 간단할 거예요. 한국에 가서 제가 알고 있던 차별을 찾고 그것을 촬영한 다음 강력한 뉴스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이미 한국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것을 확인해 줄 거예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이 보였어요. 높은 건물들과 구불구불한 강들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기대감으로 제 속이 조여들고 있었어요. 14시간 동안 하늘을 날아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카밀라는 마지막으로 카메라 장비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 임무를 위해 신중하게 짐을 꾸렸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차별을 기록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왔어요. 틀림없이 그런 차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중국어 문구도 몇 가지 배웠어요. 영어 대신 가끔 중국어로 말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다르게 대하는지 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기억해.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면서 제가 카밀라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진짜 반응을 포착해야 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자라는 걸 알리지 마. 안전벨트 표시등이 딩 소리와 함께 꺼졌고 주변의 승객들이 일어나 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환영받지 못하고 편견 가득한 나라에 발을 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놀라움은 즉시 찾아왔어요. 공항은 티 하나 없이 깨끗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들이 여행자들을 모든 곳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제 여권을 확인한 입국 심사관은 미소를 지으며 명확한 영어로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차가운 응대가 아니었습니다. 공항은 국제적이어야 하니까 저희가 짐을 기다리면서 카밀라에게 속삭였어요. 그냥 관광객들을 위해 겉모습만 유지하는 거야. 저희는 가방을 찾아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바깥 공기는 맑고 서늘했고 저는 봄바람을 막기 위해 재킷을 올려 입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택시들이 완벽한 순서로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안내원이 저희를 다음 이용 가능한 차로 안내했어요. 택시 기사님은 소금 후추처럼 흰머리가 섞인 중년 남성이었고 친근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저희 가방을 트렁크에 실었어요. 뒷좌석에 자리를 잡으면서 차가 얼마나 깨끗한지에 놀랐습니다. 먼지 한 톨 없었어요. 놀랍게도 기사님은 저희에게 간단한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캐나다? 아주 좋은 나라네요. 그가 백미러로 저희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밴쿠버에 사촌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죠. 제가 저희가 한국에 관한 뉴스 기사를 작업 중이라고 언급하자 그의 얼굴은 더욱 빨개졌어요. 한국은 여행자들에게 매우 안전해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머무는 동안 즐거우실 거예요. 저는 카밀라와 혼란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런 열정적인 환영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진짜 한국은 틀림없이 이런 관광객 친화적인 외관 뒤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잘 자고 난 후, 저희는 왕리우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던 레스토랑을 방문하기 위해 출발했어요. 그 레스토랑은 번화가 쇼핑 지역에 있었고 우아한 간판이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적대적인 응대를 상상했어요. 아마도 너무 바쁘다고 말하거나 직원들이 저희를 무례하게 대할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 대신 저희는 매니저 이승호 씨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점심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를 커피 마시러 초대했어요. 레스토랑 안은 아름다웠습니다. 윤이 나는 나무 테이블과 부드러운 조명이 있었어요. 전통 한국 미술품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승호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가져오는 동안 저희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이 상황은 저희에게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진정한 걱정을 담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의 영어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날의 보안 비디오를 확인했지만 그 바이럴 영상에서 보여진 것과 같은 장면은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이건 전혀 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어요. 사실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중국인 고객들은 저희 사업에 매우 중요해요. 그들은 종종 저희 메뉴 중 가장 비싼 품목들을 주문하죠. 그는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번역된 메뉴를 저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강남 지역의 고급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그 백화점은 여러 층으로 높이 솟아 있었고 명품 브랜드와 친절한 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기서 저는 제 이론을 좀 더 직접적으로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에게 다가가 제가 연습해온 중국어 문구로 말을 걸었어요.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제가 찾고 있던 진짜 태도가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름표에 박지혜라고 적힌 그 직원은 밝은 미소로 응대했어요. 그녀는 제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자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번역 앱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끝없는 공손함으로 계속해서 저를 도왔고 다양한 제품을 보여주며 앱을 사용해 소통했어요. 몇 분 후 저는 영어로 전환하며 사실 캐나다 기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를 내기는커녕 그녀는 제 일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많은 중국인 고객들은 저희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감사해야 하세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국제 고객을 도울 수 있도록 특별 교육을 받아요. 그들의 비즈니스가 저희에게 가치 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혼란스러운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전혀 제가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만난 모든 한국인들은 도움이 되고 효율적이고 친절했습니다. 다른 동네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 저는 카밀라에게 제안했어요. 아마도 관광지 지역에서 벗어나서 말이야. 그녀는 지금까지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다시 시도해봐야겠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만약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잘못된 것이라면, 제가 전하러 온 이야기가 전혀 진실이 아니라면, 서울의 도시 불빛이 제 창문 밖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잠에 빠져들면서 제 확신이 가장자리부터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 3일째,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이 제가 발견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모순되고 있었어요. 차별과 무례함 대신 저는 오직 친절함과 도움만 경험했습니다. 제 확신은 햇살 속 얼음처럼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전하려 계획했던 이야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지역 카페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그 카페는 작지만 현대적이었고 나무 테이블과 신선한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배경에서는 부드러운 한국 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노트북을 가지고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메모를 타이핑하면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2시간 일한 후 저는 노트북을 챙겨 카밀라를 만나기 위해 우리 호텔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붐비는 거리를 걸으면서 봄바람이 제 얼굴에 상쾌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서울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터로 서두르고 길거리 상인들은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음식을 팔고 알록달록한 간판들이 사방에 있었어요. 물병을 사기 위해 지갑을 찾으려 할 때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지갑이 없어졌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갑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었어요.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기자증, 그리고 모든 현금까지. 돈도 신분증도 없이 낯선 나라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파도처럼 공포가 저를 덮쳤어요. 지갑을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곳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카페, 테이블에 두고 왔거나 주머니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왔던 길을 되돌아 뛰기 시작했고 인도의 사람들 무리 사이를 헤집고 지나갔습니다.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 고향을 포함한 많은 대도시에서는 잃어버린 지갑을 되찾기 힘들 것이었습니다. 숨이 차서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같은 바리스타가 카운터 뒤에 있었고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유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기요. 제 공포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까 저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지갑을 두고 간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이 즉시 알아본 듯 빨개졌어요.
아, 네. 그 갈색 지갑 말씀이신가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어요. 그녀는 카운터 아래로 손을 뻗어 제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 갈색 가죽 지갑이 완전히 그대로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보니 모든 것이 아직 그 안에 있었습니다. 카드, 신분증, 심지어 모든 현금까지. 감사합니다. 감정에 복받쳐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마치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잃어버린 지갑을 돌려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인 것처럼 제 감사 인사를 손짓으로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별 말씀을요. 찾으러 오셔서 다행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안도감과 혼란이 이상하게 뒤섞인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고향이라 부르는 도시에서는 그 지갑을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망설임 없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돌아왔어요. 이 단순한 정직함의 행동이 제 가정을 더욱 깊이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제 세계관에 더욱 깊은 도전을 가져왔어요. 카밀라와 저는 택시를 타고 관광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외곽의 한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그 동네는 시내보다 조용했고 더 작은 상점들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하루 종일 지역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일상생활을 촬영했습니다. 몇 시간 후 호텔로 돌아와서야 제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어요. 배속이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취재에 필수적인 메모와 연락처도 들어있었어요. 주머니를 비우고 가방을 3번이나 뒤졌지만 휴대폰은 확실히 없었습니다. 택시에서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 기억났어요. 우리가 내릴 때 좌석에 두고 내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택시 회사를 이용했는지 운전사가 누구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거의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그 특정 택시를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손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휴대폰을 교체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카밀라와 제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프론트 데스크에서 저희 테이블로 전화가 왔습니다. 로비에서 저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을 안고 누구인지 보러 갔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경찰관이 프론트 데스크 옆에 서 있었어요. 그는 젊었고 아마도 30대 초반 정도였으며 진지하지만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정민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오신 알렉스 씨신가요? 그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진지한 표정이 미소로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오늘 자기 차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휴대폰 케이스에 있는 외국인 신분증을 보고 저희 경찰서에 가져오셨어요. 호텔 정보를 찾아서 돌려드리고자 왔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택시 기사가 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반납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러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 경관은 직접 제 호텔까지 배달해 주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평범한 일인가요? 제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일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 경관은 제 질문에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물론이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방문객들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고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에게 거듭 감사를 표한 후 저는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카밀라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면서 제 얼굴에 나타난 놀라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직함과 친절함의 행동들은 고립된 사건들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에 짜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역 서점에서 만났던 대학생 최재원 씨와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캠퍼스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고 오후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어요. 재원 씨는 사려 깊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며 자기 나라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제가 조사하러 온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중국인 방문객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원 씨는 대답하기 전에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복잡한 역사를 가진 어떤 나라들처럼 때때로 긴장이 있기도 해요. 그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사람들을 국적이 아니라 개인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방문객들이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우리나라를 즐길 때
자랑스러움을 느껴요. 제가 예상과 얼마나 다른 경험을 했는지 이야기했을 때 그는 아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도착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종종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떠나죠. 그래서 직접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차별과 편견의 증거를 찾아 며칠을 보냈어요. 그런데 대신 일관된 친절함, 정직함, 환대를 발견했습니다. 제 여정에 대한 보상은 제가 찾으러 온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틀렸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부끄러울 정도로 틀렸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제 경력의 방향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저희 프로그래밍 디렉터 마르코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올 때 연결 상태가 살짝 지직거렸습니다. 마르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의 초점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예요. 전화선에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긍정적인 기사를 대신 내보내고 싶다고? 그건 우리가 논의했던 것이 아니야. 알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다른 것을 보도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차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환대와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이야기예요. 제 자신의 고정관념도 포함해서요.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제가 전해야 할 이야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제 앞에 펼쳐진 진정한 이야기였습니다. 잘못된 가정이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은 숨 가쁜 활동 속에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마르코와의 전화 통화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카밀라와 저는 더 이상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회 어디에나 있는 것 같은 진정한 환대와 친절함을 말입니다. 아침 햇살이 호텔 커튼을 통해 스며들고 있을 때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한국 환영의 나라라고 불릴 것입니다. 저희는 인터뷰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방문하여 다른 질문들을 해야 했어요. 단지 한국인들이 무엇을 하는지뿐만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여정이 시작되었던 레스토랑으로 돌아갔어요. 매니저 이승우 씨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서늘한 아침 공기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신선한 차 한 잔으로 저희를 다시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환대 문화와 차별 주장이 온라인에서 왜 그렇게 빠르게 퍼졌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어요. 때로는 국가 간의 정치적 긴장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적인 오해를 의도적인 차별로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가 사려 깊게 설명했어요. 하나의 바이럴 영상이 현실과 맞지 않는 인상을 만들 수 있죠. 그의 말은 완벽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질문 없이 단 하나의 영상을 얼마나 쉽게 믿었는지, 제 기존 믿음과 일치하는 것을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였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관광객 경로에서 완전히 벗어난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의 거리는 더 좁았고 작은 상점들과 기와 지붕이 있는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매콤한 음식 냄새가 열린 식당 창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라면 어디든지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편견을 마침내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대신 저희는 연세 드신 한국인들이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중국어 문구를 조심스럽게 따라하며 원형으로 앉아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결심은 분명했어요. 왜 중국어를 배우고 계시냐고 물었을 때 은발의 헤어스타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연세 드신 여성분이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방문객들이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 카밀라와 저는 호텔 옥상에 서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강은 반사된 별들이 어우러진 어두운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질러 굽이치고 있었습니다. 난 추함을 기록하러 여기 왔어. 카밀라가 조용히 고백했어요. 대신 아름다움을 발견했어. 내가 잘못 판단했던 다른 나라들은 어떨지 궁금해지네. 그녀의 말은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여정은 제가 한국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기자로서의 제 역할을 이해하는 방식도 바꿔놓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접근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저는 이미 믿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증거만 찾았을까요?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은 한국으로 가는 여정보다 훨씬 짧게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은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한국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장소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방식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CTV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저는 편집실에서 며칠을 보내며 세그먼트를 신중하게 제작했어요. 컨트롤룸은 모니터의 불빛을 제외하고는 어두웠고 제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동안 공기에서는 커피 향이 희미하게 풍겨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매우 개인적인 것이 되었고 저는 정확히 올바르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저희의 최종 작품은 제 고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짐을 가득 안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가방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도요. 이것은 제가 오해했던 나라가 어떻게 저에게 수년간의 편견을 풀어내도록 도와주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보여준 영상은 제가 촬영하려고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분노의 찬 대립 대신 저희는 김유진 씨가 제 지갑을 돌려주는 순간, 정경관이 제 전화를 돌려주는 친절함, 그리고 방문객들을 환영하기 위해 중국어 문구를 배우는 연세 드신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그먼트가 방송되었을 때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력했어요. 제 받은 편지함은 이 이야기가 한국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자신의 가정들을 재고하게 만들었다는 시청자들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저오르는 클립들이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고 있으며 그곳에서의 대화도 점차 바뀌고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녀가 휴대폰의 댓글 스레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실제로 한국을 방문했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경험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방송 일주일 후 마르코는 저를 그의 유리벽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며 제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책상 위에 무늬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계획했던 이야기가 아니었어.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할지도 몰라. 우리는 이것을 문화적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시리즈로 확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 관심 있니? 저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제 관점을 바꿔놓았는지 생각했어요. 직접적인 경험에 직면했을 때 제 확신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제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장소들에 대한 정신적 특성화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떠올렸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제 새로운 소명을 찾은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새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 책상을 정리하면서 저는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작은 한국 열쇠고리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경관이 준 선물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서울이라고 새겨진 작은 금속탑이었지만 저에게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 열쇠고리는 제가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을 매일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최고의 이야기는 종종 우리가 결말을 알지 못한다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는 것. 진정한 저널리즘은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는 것에 의해 마음이 바뀌도록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죠. 새로운 시리즈를 위한 다음 국가를 조사하면서 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정은 저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주었어요. 단지 한 나라에 대한 더 나은 이해뿐만 아니라 전체 세계를 이해하는 더 나은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경계를 넘어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왔고 제 일뿐만 아니라 제 삶을 바꿀 지식을 가지고 왔어요. 가장 큰 발견은 한국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마음속에 벽을 쌓는지, 그리고 열린 눈과 열린 마음으로 세상에 접근할 때 그 벽들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알렉스의 한국 여행은 단순한 취재를 넘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파악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단정 짓고 듣지 않은 이야기를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나는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렉스처럼 여러분의 마음속 벽 하나를 허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너머에는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리아 파워와 함께 열린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만나보면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